책임감을 즐기면 소중한 사람들이 기쁘다. 결혼을 하면서 엄청난 책임감이 몰려왔다. 그때가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 해에 큰딸 선수기를 낳았고 그 다음 해에 아들 재영이를 낳아서 4학년이 되기 전에 아이 둘의 아버지가 됐다.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 아내는 독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고생스럽겠지만 아이를 절대로 지우지 않겠다고 했고, 결국 나도 어려운 사랑 속에서 가진 아이들인데 그 열매를 감히 지우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또 빨리빨리 낳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4학년 이전에 둘을 낳았더니 나 포함해서 부양해야 할 사람이 갑자기 4명으로 늘었다. 돈벌이도 없고 국가유공자 연금이라고 해봐야 생활하기에 너무 적어 유학은 어림도 없었다. 자연히 교수가 되는 꿈은 고스란히 무너졌다. 내 처지의 유학은 불가능하겠다 싶어 취직을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성적은 나쁘지 않아서 시험이든 서류 전형이든 척척 붙었지만 항상 마지막 면접에서 떨어졌다. 손 다쳤다. 국가유공자 본인이다. 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바로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육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때만 해도 영문과를 졸업하면 10월 전에 8, 90%가 거의 취직을 했고 10월, 11월에 취직하는 사람들은 가장 늦은 축에 속했다. 모두들 진로를 정했는데 나만 취직이 안 돼서 속이 타들어가던 중 11월에 애경에서 영문과 한 사람 추천 의뢰가 들어왔다. 동기들이 다 취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할 차례였다. 어차피 입사하면 다 밝혀질 일이겠지만 그래도 우선은 제대로 면접이라도 보자는 생각에 손 다친 사실을 숨기고자 했다. 입사 원서에 국가유공자라는 표시를 안 하고 국가유공자 증명서도 내지 않았다. 그랬더니 서류 전형을 패스하고 면접을 보라는 연락이 왔다. 그런데 서류에 있는 가족란은 속일 수가 없었다. 국가유공자 증명서를 안 내면 그만이지만 이력서에서 처자는 뺄 수가 없었다. 의수는 겉으로 크게 표시가 나지 않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것 같았는데 한 면접관이 벌써 아내도 있고 자식도 둘이나 되는데 왜 그렇게 결혼을 일찍 했느냐는 질문을 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떻게 둘러대야 할지 몰랐던 나는 할 수 없이 다시 진실을 이야기하고 말았다. 사실은 육군 소위 때 다쳐서 군에서 제대했는데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 바로 결혼을 했고 살다 보니 애가 생겨서 낳았는데 애를 낳는 것이 일하는 데 지장을 주나요? 지장은 안 줍니다. 다만 학생이 벌이도 없이 어떻게 애들 둘을 부인까지 부양합니까? 그래서 연금 조금 나오고 형제들이 보태주고 있고 오른손은 의수라고 고백했다. 의수라는 말이 떨어지자 바로 그 자리에 있던 면접관 67명의 눈이 내 오른쪽으로 쏠렸다. 자불안석이라고 그 시선이 너무 따가워 빨리 일어나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상처받은 자존심과 굴욕감은 물론이고 이런 서름을 살아있는 동안 계속 당하면서 사회의 오만과 편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니 끔찍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면접은 이미 중단됐고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었다. 묻는 말이 없으니 대답할 말도 없고 나나 저쪽이나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다. 그러자 상황을 종료시켜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믿음직스러운 여성 한 분이 입을 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바로 장영신 회장이었다. 아까 누가 도와준다고 했어요? 형제들이 도와준다고 대답하자
형님은 뭐 하시는지, 아버님, 어머님은 계시는지 등 가족 관계를 몇 가지 묻더니 집에 가서 부모님 모시고 편하게 살아요. 라며 위로 아닌 위로를 했다. 정중히 집에 가서 애나 보라는 말이었다. 그렇게 면접이 끝나고 전철을 타러 갔다. 뚜벅뚜벅 전철역을 향해 걸어가는데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리기 시작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과 나를 사랑하는 아내가 떠오르는데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억지로 전철표를 끊고 구로역에 들어갔지만 그때 기분으로는 구로역에서 집까지 아무래도 제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아버지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나쁜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자 누군가 나에게 무책임한 나쁜 놈이라고 혼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죽으려면 미리 죽든지 왜 애들까지 놓고 그 예쁜 사람을 고생시켜 놓고 죽느냐고 혼내는 것이었다. 그냥 집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전철을 기다리다가 전철이 승강장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을 차려보니 나도 모르게 전철표를 철로 위에다 확 던져버리고 다시 회사를 향해 뛰어가고 있었다. 회사 앞에 도착했더니 문에서 막았다. 처음에는 수위 아저씨가 막았고 다시 비서실에서 막고 계속 막았다. 그래서 신입사원 면접 받던 사람인데 아까 꼭 해야 할 말을 못해서 그러니 잠시 들여보내달라고 애원했다. 손 다친 줄 알았으면 들여보내지 않았겠지만 젊은 사람이 하도 애원을 하니까 전화로 물어본 뒤 길을 열어줬다. 그렇게 해서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나를 보더니 순간 다들 멈칫하고 놀라는 것 같았다. 신입사원이라고 해서 누군가 했더니 저놈이었어? 라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내가 거의 끄트머리 번호였기 때문에 면접은 이미 끝났고 면접관들은 좋은 인재들을 많이 뽑았다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그런데 내가 들어가자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됐다. 막 달려가느라 내 얼굴이 빨개져 있었기 때문에 상위 군인이 소주 한 병 마시고 행패 부리러 온 줄 알고 약간 겁먹은 것 같기도 했다.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앉아도 되겠습니까? 멈칫했지만 이내 앉으라고 했다. 나는 앉아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선 저는 깡패 노릇을 하거나 교통사고로 오른손을 다친 것이 아닙니다. 내 민족, 내 결혈을 위해 자이든 타이든 군에 갔고 또 희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여러분에 의해 면접이 중단되는 서름을 받아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입사 지원서에는 분명히 하단에 국가유공자 우대, 괄호 열고 10점 가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써놓고 여러분이 이걸 지키셨습니까?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두 손이 있어도 글씨 쓸 때 양쪽 손에 펜 잡고 동시에 글 쓰지 않습니다.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글을 쓰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글씨 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전에는 오른손으로 글을 썼지만 지금은 왼손잡이가 됐을 뿐입니다. 물론 제게 차 밑에 들어가서 양손으로 차를 고치라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라고 하면 못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쓰는 일이라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저보다 머리 좋다는 증거 있으면 대보십시오. 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로 일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머리 좋다는 증거가 없다면 저를 떨어뜨리는 것은 사실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군대 가 있거나 갈 예정인 자식들이 있을 텐데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누가 예측하겠습니까? 혹시 저 같은 입장이 돼서 왔을 때
여러분의 자녀라면 저한테 했던 것처럼 면접 중간에 내보내시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하지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회 정의가 아닙니다. 저는 합격시켜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엘리트라면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사람이 또 면접을 보러 오면 그 사람에게는 최소한 따뜻하게라도 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면접을 중단하고 또 위로 같지 않은 위로를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이것은 상처나서 아파하는 사람에게 상처난 부위를 더 때리는 격입니다. 회사 발전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일어나서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데 누가 나를 불러 세웠다. 장영신 회장이었다. 사실 그때는 그분이 회장인지도 몰랐고 웬 여성분이 나를 부르나 뒤를 돌아봤다. 그런데 껄껄껄 멋지게 웃으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갑작스럽게 상황을 반전시켰다. 영문과 나오셨다고 했지요?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거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참 통 큰 여자라고 생각했다. 사실 나도 화가 나서 쏘아붙인 얘기라 내가 말하고도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났다. 그러나 그 상황을 반전시키고 영어로 해보라니. 내 이야기니까 영어로 못할 것은 없지만 하자니 창피하고 안 하자니 실력 없다는 말을 할 것이고 진퇴양난이었다. 더구나 뽑아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정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놓고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뽑아달라고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난감했다. 그래도 안 하는 것이 내 마음이지만 실력 없다는 말을 들으면 뇌 뒤에 올 사람에게도 안 좋을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일단 영어로 내가 한 이야기를 옮겼다. 또 순간적으로 어차피 내가 영어를 해도 알아들을 사람도 없을 텐데 라는 배짱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었다. 아주 무시해버린 것이다. 그것이 어쩌면 내게 용기를 줬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장영신 회장은 미국에서 유학했던 분이었다. 그렇게 영어로 내 이야기를 쭉 하는데 중간에 정 회장이 말을 끊더니 나 혼자 뽑는 건 아니니까 라고 말을 한 뒤 이제 가보라고 하면서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았다. 발걸음은 집으로 향하는데 마음은 영 들어가기가 싫었다. 저 사람이야 어디에도 내놔도 틀림없이 살아남을 사람이라고 믿어주던 아내한테 민망하기도 하고 매일 떨어지는 모습만 보여주니 속도 상했다. 그날 저녁 집에 안 들어가고 친한 친구 2명을 불러서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셨다. 그러면서 면접 때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진짜 너 그렇게 다 말했냐? 고 친구들이 묻더니 친구 하나가 만일 그 이야기를 다 했으면 내 용기에 합격시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나는 기분이 나쁘다. 합격시켜도 안 간다고 했지만 내심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렇게라도 합격만 된다면 얼마나 다행일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튿날 바로 전보가 왔다. 합격 통지서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에서 중력들이 손들기를 했는데 우연히 가부동수였다고 한다. 반대한 사람들은 천지에 널린 게 사람인데 회사 이미지가 있지 손 하나 없는 사람을 왜 뽑냐는 의견이었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면 이 사람을 뽑아야 한다. 어차피 국가에서 명령이 내려와서 몇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러니 스스로 찾아온 의지 강한 실력가를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회장이 캐스팅 보드를 던져서 뽑기로 했고 장영신 회장이 합격의 표를 던진 것이다. 합격 통지서를 받는 순간
하늘에서 먹구름이 다 거치는 것 같았다. 마침 예비 소집일에 공교롭게 고등학교 선생님 자리가 났다. 원래 꿈은 교수였으니 학교로 갈지 애경으로 갈지 갈등이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내에게 상의했더니 당신 성격은 비즈니스맨이지 선생님 체질은 아닌 것 같다고 조언해줘서 결국 애경으로 결정했다. 애경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나니 안 가겠다고 했는데 합격을 시켜놔서 큰일 났다. 가면 이거 창피해서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예비 소집일에 가보니 손 하나 없는 장교 출신의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말도 엄청나게 잘하는 것이 앞으로 힘들게 생겼다는 소문이 이미 다 나 있었다. 정말 어렵게 입사에 성공했다. 내 어찌 어영부영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 회사가 고마웠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한 팔이지만 팔 세 개 가진 사람같이 열심히 일했다. 사실 회사 입사에 성공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인생이 그렇듯 산 넘어 또 산이라 했던 말이 생각났다. 애경에 입사하기는 했지만 나보다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은 동기들은 연말 인사고과에서 A, B를 받고 훨씬 더 열심히 일한 나는 D, C를 받았다. 눈이 뒤집혔다. 그때 가장 눈이 뒤집힌 이유는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장으로서 아내나 아이들한테 내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했고 최소한 아내만큼은 나를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CD를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월급을 적게 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좌절감에 매우 컸기 때문이다. 월급이야 액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때 느낀 분노나 좌절 같은 감정을 잘못 다스리면 계속 자신감을 잃어버려 미래의 원대한 꿈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어리석음을 사전에 만들지 않고 그냥 쭉쭉 뻗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내가 낙담했다간 주변 사람이 괴로울 테니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손을 다치고 나서 힘들고 괴로울 때도 덜어 있었지만 나 혼자만 아팠으면 됐지 그 티를 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사실 보는 사람들이 환자보다 더 힘들다. 그래서 괴로워도 의도적으로 껄껄 웃고 큰 소리 치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뭔가 자신이 있나 봐 라고 생각하도록 노력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면 그 혜택은 사실 나한테 돌아온다. 그로 인해서 결국 내가 기쁨을 얻기 때문이다. 책임감은 일에서나 개인에게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나 하나 무능한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나의 무능함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괴롭다면 무능함은 무책임이 된다. 혹시 무능한 사람이 좋은 위치에 있다면 그 자리를 빨리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 낫다. 책임 없는 자리에 있으면 적어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는 않는다. 특히 가정의 무능함은 가족처럼 소중한 사람들을 정말 괴롭힌다. 사는 것이 자기만 편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나는 아내를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내가 나한테 그런 책임감을 줬는지도 모른다. 아내는 항상 난 당신을 믿는다. 그러니까 모든 걸 맡기겠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 흔들릴 수 없었고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힘들어하면 이 사람이 괴로워서 안 돼. 라고 나 자신을 다잡았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처음에는 웬만한 것은 이 사람한테 표현조차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회사 일도 마찬가지다.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위치에서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아래 직원들이 불행하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 축구 시합을 할 때 이긴 전리품은 다 소대원으로 주는데 거기서 지면 소대원들의 기가 확 죽어버린다. 반대로 이긴 팀은 파이팅하면서 사기가 하늘을 찌른다. 소대장 누구야? 아, 조선 소위. 그 똑소위 밑에 있으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반드시 자기 책임을 다하겠다는 강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나 아니면 이 사람들 큰일 난다. 는 생각을 가지면 그 생각만으로도 이미 자기도 기쁘고 사람들도 기쁘게 만든다. 책임감은 강하거나 독한 것과는 다르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굉장히 힘들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해 나가면서도 즐겁다. 책임감이 분명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끈질기고 독하고 고래심줄처럼 즐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굉장히 유연하고 풍요로우며 양보심 강하고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양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나 불안하고 초조하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즐겁다. 머리 좋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따라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 못 따라간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책임감도 즐기면 최고의 효과가 난다. 내 가족이 나로 인하여 행복해지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내가 번 것을 아들, 딸, 아내 세 사람이 풍요롭게 쓰는 것을 지켜본다. 내가 벌어왔는데 아무도 써줄 사람이 없으면 벌어도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즉, 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소중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항상 소중한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야지 우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렇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 자세 때문이 아닌가 싶다.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능력 차이는 큰 문제가 아니다. 나로 인해 세상이 빛난다고 생각하라. 애경에 입사해서 나는 머리가 좋다고 기획관리실의 기획 담당으로 발령을 받았다. 당시는 마케팅이라는 말은 안 썼다. 기획관리실은 주로 해외 기술 제휴, 조인벤처 등을 담당했는데 나중에 히트 상품이 된 럭스 비누 등을 기술 제휴로 들어오기 위해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때 왔다 갔다 했던 외국인들도 대부분 조인벤처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나는 말이 기획 담당이지 하는 일은 공항에 가서 피켓 들고 있다가 외국인이 도착하면 택시 태워서 호텔로 데려다 주고 다시 버스를 두세 번 갈아타고 회사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하루 종일 번역을 했다. 각종 계약서, 기술 제휴 계약서, 조인벤처 계약서, 영국이나 미국에 보낼 텔렉스 기한 등을 번역했다. 내가 통역사나 번역사로 입사한 것도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내 일이라고 생각이 도무지 들지도 않았다. 심지어 내가 손을 다쳐서 우습게 보고 이런 심부름만 시킨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이 멍청한 녀석아, 그게 아니야. 너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외국인들과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었어. 다른 사람들은 학원에서 돈 주고 영어를 배우는데 너는 공항에서, 택시 안에서, 호텔에서 생생한 비즈니스 영어를 배울 수 있었는데 뭐가 불만이야? 딴 사람은 돈 내고 시간 투자해 가면서 배우는데 너는 회사 돈으로 택시 타고 다니면서 하잖아. 갑자기 생각이 바뀐 것이다. 진짜네. 남들은 돈 주고 영어를 배우는데 나는 돈을 받아가면서 미국 발음, 네덜란드 발음, 스위스 발음, 아프리카 발음 등 각 나라 억양들을 모두 섭렵하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힘이 나기 시작했다. 전에는 한 손으로 피켓을 드는 것이 너무 무거웠었다. 손이 두 개라면 오른손으로 들었다가 왼손으로 바꿔 들기도 하겠지만
나는 죽으나 사나 한 손으로 들고 있어야 하니 팔이 빠질 것처럼 아팠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니까 팔도 안 아팠다. 가끔 허리춤이나 팔 사이에 끼우는 등 나름대로 요령도 생겼다. 이제는 오히려 의국에서 외국에서 또 누가 안 오나 기다려지기까지 했다. 생각 하나 바꾸는 것이 참으로 무서웠다. 그때부터는 회사에서 번역하는 일도 즐거웠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내가 제일 먼저 본다. 또 해외에서 보내는 중요한 서류들을 영문으로 번역하려면 내 손을 거쳐야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전에는 왼손으로 한자 한자 글씨를 쓰는 것이 짜증도 났고 팔도 엄청나게 아팠는데 내가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왼손이 더 강해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좋아지기까지 했다. 긍정의 힘이었다. 한번 긍정의 힘을 경험한 뒤로는 매번 힘들 때마다 마인드 컨트롤을 활용했다. 2001년에 20년 이상 피워온 담배를 끊었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끊기는 끊어야겠는데 끊을 수도 없고 담배를 끊는 고통보다 못 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렇게 별의별 짓 다 해도 끊지 못하던 담배를 끊었던 것은 생각을 바꾼 뒤였다. 스스로 끊임없이 나는 금단 현상이 없다고 주문을 걸었다. 금단 현상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단 현상이 없다. 운이 좋다 생각했다. 담배 끊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다. 자꾸 나 스스로를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그렇게 계속 말하다 보니 실제로 복이 왔다. 운칠복삼이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일이 잘 풀려나갔다. 골프를 칠 때도 마찬가지다. 오늘 날씨도 꾸물꾸물하고 어쩐지 잘 안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잘 안 된다. 하지만 잘 안 돼도 뭐 저런 것쯤이야 하면서 팍 집으면 그 자신감에 의해 트러블 샷도 잘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도 삶도 똑같다. 어려워도 이까이 것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일이 잘 풀린다. 진짜 힘들 때 살아가면서 이거 정말 왜 이러지 싶을 때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딱 자기 자신만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상하다. 난 복이 많은 사람인데 뭐 더 좋은 일이 있으려나? 그러면 희한하게도 그게 맞아떨어진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진다. 나는 생각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본다. 그래서 옳다는 확신이 생기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틀렸다고 결정이 난 뒤에 인정하면 되지 그 전부터 옳은지 그른지 실패하면 어떡하나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 조바심이나 초조하면 자신감을 상쇄시키고 자기 확신이 없으면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그처럼 삶의 자세가 긍정적이고 확신에 차 있으면 자기 자신도 편하다. 확신에 찬 사람들은 매사가 즐겁다. 자기 확신이 체화되면 사람들을 자기 페이스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였다. 회사에서 매번 특집만 해왔던 나는 KTF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지방 발령을 받았다. 제일 서러웠을 때는 광주로 발령을 받았을 때였다. 감히 날 지방으로 보내다니 하는 오만한 마음이 있었기에 처음 이틀 정도는 정말 괴로웠다. 당신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마케팅 전문가로 자부하고 있었고 그 누구도 나를 이렇게 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로서는 처음 겪는 일이었다. 내가 힘없다고 느껴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내게 힘이 없다고 느끼는 자체가 BS로웠다. 처음에는 아내에게도 무척 부끄러웠다. 이 사람을 지방으로 데리고 갈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했다.
그런데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이렇게 된 일, 이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이렇게 잠시 쉬어갈 기회를 주는구나. 아내와 나는 다시 신혼을 즐길 기회를 주는구나. 또 여태까지 아내가 혼자 모셨던 아버지를 형제들이 한 번씩 모실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생각을 바꾸니까 굉장히 행복해졌다. 아내와 신혼 때처럼 데이트도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함께 보냈다. 또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내 책임 구역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구석구석을 구경할 수 있었다. 그 기회가 아니었다면 평생 가보지 않을 수도 있는 윤선도의 보길도, 나비축제의 한평의 목표의 목표의 눈물의 목포, 꽃피는 유달산, 땅끝 마을, 군산, 익산, 전주 콩나물 밥집 등등 거의 다 가봤다. 서울에 있었다면 갈 여유조차 없었을 텐데 지방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오히려 행운아라고 생각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나에게 닥친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생활이 윤택해진다.